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억 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성역이나 예외는 없고 끊어낼 건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정 운영 동력과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가 겹쳐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고 든지 아니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없어도 생각하겠어요. 정말 이런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에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버티던 강 의원은 새해 첫날 자신의 SNS에 이미 당과 당원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당을 떠나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기습적인 탈당 발표 13분 뒤 민주당은 저녁 8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고 70분 논의 끝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의원을 조사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고 내린 결정입니다.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탈당하였으나 제명키로 하였다. 1억 원 녹취록의 또 다른 축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5일 밤 9시 갑질, 특혜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는데 후속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본격화하고 비판 여론까지 거세지자 민주당은 새해 벽두 칼을 뽑았습니다. 도덕적 우월성을 자부해온 여권으로선 대형 악재에 나름대로 불을 끈 셈인데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YTN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가 몇 달 뒤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탄원서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탄원서는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지난 2023년 12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 문제를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구의원 A씨는 탄원서에서 지난 2020년 3월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구의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는데 석 달 뒤에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 구의원 B씨도 지난 2020년 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아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고 5개월 뒤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 측은 YTN에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들이 이후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무근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폭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야권은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전에 러브콜을 받았다며 국무총리 제안서를 인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시 인턴 직원과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3분에 달하는 대화에서 이 후보자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단순히 의원 이름만 들어간 언론 보도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에 당장 고성이 날아듭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부역, 배신, 협잡 등의 단어를 쓰며 후보자 지명 직후 제명을 조치했던 국민의힘은 낙마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지역구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삭발을 강요한 것까지 나왔다면서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친유계로 꼽혔던 이해훈 후보자의 변절에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인은 철학과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깜짝 발탁은 연정이나 탕평이 아니라 사람 빼가기라고 평가절하하며 최근 뒤늦게 화제가 된 국무총리 제안설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의원을 통해 총리직을 제안받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제가 뭐 욕심낼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잇따르는 잡음 속에 이해훈 후보자는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을 잠재울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정부 여당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선대 지도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 참배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주애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어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며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책임간부, 국방성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주의 참석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리설주, 주애 이렇게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자리했는데 주애는 정중앙에 섰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주애에게 정중앙 자리를 사실상 양보한 셈입니다. 이에 제9차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 김정은 부부가 주애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두고 후계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유독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고 기업의 책임과 투자도 키웁니다. 새해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도 손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예방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네, 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을 했어요. 일단은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 이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뭐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이제 사람 수대로 그쵸. 나누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 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 순으로 이렇게 쭉 순서를 네. 세웁니다. 그러면은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이제 복지 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은 32만 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주거든요.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네. 거기에 딱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8만 원으로 변경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수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인데 재정 부담이 괜찮습니까? 역으로 올해 예산안을 이제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다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뭐 그런 지출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이제 중위소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체의 어떤 적자 구조, 그게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국민연금은 거의 한 20년 넘게 뭐 안 올리다가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지금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건보료율 같은 경우는 현행 이제 7.09%. 이게 건보료율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 소득 대비 건강보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09에서 7.19%로 올라가고요. 당연히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로자가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는데 이게 지역 가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의 부담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긴 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수익 같은 걸 빼면 이미 적자라고 하니까 필요는 한데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도 한번 볼까요? 일단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최저임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최저임금이 2.9% 올라서 월급여가 210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항상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들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영세업 그리고 이제 영세 서비스업 산업별로는 그런 쪽의 영향을 여전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영세하고 수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물가라든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영세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물건을 띄운다고 하죠. 그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최근에 임대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종업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이게 좀 확장이 되면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이 최근에 이제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뭐 그쪽은 사실 산업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네. 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어떤 전반적인 산업 경기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비록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나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거비 부담 역시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정부가 새해에 부동산 관련 제도도 손질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년, 무주택자,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이제 무주택자 주말 부부가 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합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연간 부부 합산 연간 1,000만 원 한도 정도로 좀 그 범위를 넓혀줬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뭐 수도권이라든가 뭐 큰 도시 같은 경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그리고 수도권 이외에는 100평방미터의 주택만 적용을 했었는데 무주택 이제 3자녀 이상이면 어디든 수도권이라도 뭐 전용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로 넓혀줬고 그리고 이제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도 원래 작년 말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이게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이 중요한데요. 이게 청년들이 뭐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고 그게 작년 12월 31일 가입자까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청년이나 서민들의 주거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제가 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부담은 줄여주는데요. 작년에 월세 상승률이 16%였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모자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정부 재정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올해를 보자면은 지난해 리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게 세계에서 6번째라 그러던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6천억 달러 넘어선 게 제 기억은 2018년이 처음 넘어섰다가 이제 2019년 좀 가라앉았었고요. 그때 트럼프의 또 관세 정책. 그리고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이번에 7천억 달러에 들어섰는데요. 세계 6번째라고 하죠. 뭐 6번째가 중요하기보다는 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그런 순으로 해서 6번째라고 하는데 작년 연간 그 수출 증가율이 3.8%였거든요. 저희 연구원이나 뭐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 작년 여름 가을쯤에는 작년 연간으로 수출이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부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됐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플러스 3.8% 연간 기준으로 7천억 달러 넘어섰다는 거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너무 한 산업에만 기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24%를 넘었는데 이 정도면 의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높죠. 뭐 대만 같은 나라가 아닌 이상에 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높은 수치고요. 우리가 연간 수출 증가율 작년 거가 이제 플러스 3.8%인데 반도체 부분을 빼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은 반도체 수출 경기가 호황이었지.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호황이 아니었다. 네네네. 그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올해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갈리긴 한데 반도체 슈퍼 호황 사이클이 올해 상반기에 끝난다는 시각도 있고 AI라는 어떤 그런 산업 때문에 좀 더 간다는 시각도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반도체 경기는 나빠지면 갑자기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반도체에 대한 의존이 그렇게 높았다면 역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다면 올해 수출이 엄청나게 안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출이 안 좋은 품목을 꼽아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들 올해는 개선된 여지가 있을까요? 두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 우리나라의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공급 과잉인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조강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50%가 넘습니다. 근데 중국의 철강 산업이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철강제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는 가격이 덤핑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철강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우리 이제 미국으로 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올해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수출 경기가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 이야기 빼놓을 수 없는데 미국 관세 이제 부과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사실 가장 또 걱정을 했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세 압박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났네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으로 가는 건 분명히 줄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을 좀 우리 수출에 가는 물량은 좀 줄이고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비중을 높여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커버한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선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이겠죠. 대선 기간 이미 이전에 이 관세 인상 정책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긴장하고요. 많은 노력들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미국 외 지역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보면 기존 이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쪽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출이 선방을 했다고는 생각되는데 우리 자동차 수출의 한 40에서 50%는 사실 미국 시장 그 정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타격을 받았던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걸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반도체는 호조세였고 반대로 다른 산업들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는 확대되고 부담은 늘고 수출은 호조이고 전반적인 지표는 괜찮은데 심리는 여전히 나쁘고 지금 한국 경제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복지가 확대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복지 어떤 뭐 급여 기준이라든가 이런 중소득이 크게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우리 내수가 삶이 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거든요.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내수 경기는 사실 올해는 그렇게 빨리 회복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고 수출은 반도체가 쭉 버텨주면 좋은데 반도체의 업황이 언제 끝날지 호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사실 반도체를 뺀 수출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다면 올해는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 말은 올해 경제 상황도 물론 숫자 자체 성장률은 작년 1% 내외에서 올해 2% 내외로 올라가는 건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결코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하는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요. 2026년에 가계와 기업이 각각 경계해야 할 리스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제 가계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 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하나는 이런 좀 고만고만한 경기 상황에서 항상 터졌던 이슈가 뭐냐 하면 뭔가 글로벌 유동성의 버블 이슈가 한 번씩 꼭 터집니다. 그게 엄청나게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작게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자산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뭐 외환 시장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어서
그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그 변동성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그렇다면 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경기 회복이 느리고 내수 심리 여전히 나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커지고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민간 쪽에서는 지금 계기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 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좀 속도 있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내수 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건설 투자입니다. 네. 주택 공급 정책 빨리 신속하게 뭔가 법을 고쳐서라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 이런 거는 내수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직접 연결되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훈련이 끝난 뒤 입장을 발표한 건데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월 1일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입니다.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현상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육해 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7번째로 실시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은 미국이 타이완의 역대 최대인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경고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훈련 종료 이후에야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 연방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지도부도 초당적으로 나서 중국의 이번 훈련이 의도된 상황 악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늘 해왔던 훈련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Nothing.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행보는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반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30일 미중 협력도 중요하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사안이라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맞서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의 유명 스키 휴양지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반쯤 남서부 발레주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부상자가 화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부상자의 절반 이상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술집 내부에는 새해 맞이를 위해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 샴페인 여러 병에 달린 폭죽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요. 영국의 일간 가디언도 화재가 먼저 발생한 뒤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6년 첫날부터 드론 공방을 주고받으며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에 대한 새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층짜리 호텔 건물이 폭격맞은 것처럼 파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헤르손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축하하려고 모인 주민들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볼린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주택과 민간 시설이 불에 탔습니다. 새해 첫날 10만 명 넘게 정전 피해를 봤다고
이 지역 전력회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푸틴 대통령 관저 공격 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8일 격추된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나온 것이라며 데이터 기록 장치를 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Что целью атаки был комплекс зданий резиден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관저 공격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SNS에 공유했는데도 러시아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리한 종전 협상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10% 남은 쟁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Провела у дорозі майже 50 годин. Мирна угода готова на 90%. 종전 협상 중에도 계속되는 드론 공방 속에 전쟁터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연예계는 거액의 소송과 경찰 수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 측에 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파장이 일고 있고요. 또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매니저 측의 손을 들어주며 더욱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뉴진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청구했죠. 네, 맞습니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만 무려 431억 원에 달하는데요. 네. 어도어는 이들이 분쟁을 초래해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약벌입니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위약벌 청구도 예고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금액이 1,000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니엘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니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는데요. 현재 뉴진스 멤버들은 사실상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한이와 혜인은 소속사 복귀를 택했고 민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소송 전까지 치르게 되면서 팬들이 기다리던 완전체 컴백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네, 대중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재판부에서 또한 이런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지도 저희가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나래 씨 관련 소식인데요. 이른바 주사 이모의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해외 교수 출신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사협회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그룹 샤이니의 키, 유튜버, 입 짧은 햇님 등도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박나래 씨 관련 사건만 총 7건이 경찰에 접수돼 새해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별개로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와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법원이 매니저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네, 법원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안주 심부름이나 파티 뒷정리 같은 사적 괴롭힘을 당했고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다는 건 향후 매니저 측이 승소할 경우 집행할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라 박나래 씨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이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는데요. 이처럼 각종 의혹과 소송이 겹치면서 박나래 씨는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연말 가요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죠. 닝닝 씨가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무대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파의 멤버 닝닝 씨가 일본 NHK의 연말 음악 프로그램인 홍백 가합전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닝닝 씨가 병원 진찰 결과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예정된 무대에는 닝닝 씨를 제외한 나머지 3 멤버만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조금 시기가 묘합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닝닝 씨를 향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논란은 닝닝 씨가 과거 SNS에 올렸던 한 조명 사진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이 이 조명 디자인이 마치 원자폭탄 투하 때 발생하는 버섯 구름과 유사하다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는 닝닝 씨의 홍백 가합전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공식적인 불참 사유는 독감이지만 이처럼 비난 여론이 이어진 상황이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톰과 제리의 해설로 유명했던 성우 송도순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똑소리 아줌마로 불리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성우 송도순 씨가 이틀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인데요. 1967년 데뷔한 고인은 만화 톰과 제리의 재치 있는 해설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고 성우 배한성 씨와 17년간 라디오를 진행하는 등 방송계를 종횡무진 누볐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수언하기도 했던 고인은 평생을 친근한 목소리로 우리 곁에 머물렀기에 팬들의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새해 극장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계는 그야말로 거장들의 귀환으로 뜨거울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름만 들러도 설레는 스타 감독들이 역대급 스케일의 신작을 들고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건 류승환 감독의 첩보 액션 영화 휴민트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2월 11일 개봉을 확정했는데요. 조인성, 박정민 씨가 남북 비밀 요원으로 호흡을 맞추는데 베테랑과 밀수의 인기를 이어서 새해 첫 천만 영화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장항준 감독의 신작 왕가 사는 남자가 개봉합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비운의 왕,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으로 유해진, 박지훈 씨가 출연합니다. 이후 가장 큰 기대작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입니다.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으로 국내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가 투입됐는데요. 고립된 항구 마을에 외계인이 나타난다는 SF 스릴러물로 황정민, 조인성 씨뿐만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 마이클 패스벤더까지 합류해서 오는 7월 관객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그리고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영화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김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6년은) 스포츠 팬들에게 더욱 반가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월드컵과 아시안게임과 같은 스포츠 빅 이벤트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2026 스포츠 빅 이벤트의 시작은 동계올림픽이 알립니다.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을 노립니다. 우리 선수들은 지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종합칩 4위를 뛰어넘는 성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민정이 언니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민정이 언니랑 함께 이제 꿈을 꾸던 무대를 같이 뛴다는 게 너무 설레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2월에 있을 밀라노 동계올림픽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유지영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조별리그에서 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타니의 일본을 비롯해 대만과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습니다. 대단한 선수와 또 맞붙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상대편으로 많이 경기를 해봐가지고 막 별다른 느낌은 안 들 것 같은데 이제 싸워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잘 노력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는 피파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본선 참가국이 48개로 늘어난 이번 대회에서 홍명보는 16강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이강인, 김민재 등 황금 멤버들과 함께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일본 나고야 일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팬을 설레게 할 숨가쁜 2026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갈수록 날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로 평년 기온을 6도나 밑돌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지역의 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고요. 또 내일까지는 많은 눈에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특보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춘천이 영하 14.1도, 서울 영하 11도, 안동 영하 11.7도 보이고 있고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도 일제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광주는 1도, 부산 3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인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륙은 맑은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대기도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